완고하기로 소문난 일본인 남편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의 말에 토를 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믿으며 살아온 철벽 같은 남자였죠. 그런 그가 한국 땅을 밟은 지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한 일본인 주부로부터 시작됩니다. 62살의 그녀는 평생을 남편의 그늘 아래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를 하는 것이 그녀의 하루 전부였죠. 그런 그녀가 남편 몰래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5년 전 한국 남자와 결혼한 딸 때문에 가족은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딸과 절연을 선언했고 태어난 손녀의 얼굴조차 휴대폰 사진으로만 봐야 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주부가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 보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그녀 앞에 펼쳐졌고 딸의 집에서 목격한 한 장면은 그녀의 40년 인생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일본으로 돌아간 뒤 벌어진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사카 외곽의 작은 주택가에서 시작됩니다. 타나카 미도리 씨는 매일 아침 5시에 눈을 뜹니다. 시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몸이 먼저 깨어나는 40년 넘게 이어진 습관이죠. 어둠이 가시기 시작하는 새벽 그녀는 부엌에 서서 남편의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담고 국을 끓이는 동안 창밖은 조금씩 밝아옵니다. 남편 히로시 씨가 출근할 때쯤이면 집안은 정돈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을 총괄하는 감독이었고 집에서도 똑같이 엄격했죠. 작업복을 입은 그의 뒷모습은 늘 고닫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그가 현관문을 나서면 미도리 씨는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런 일상은 40여 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그녀의 삶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딸 유키코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날이었죠. 당시 유키코는 31살의 건축 설계사였습니다. 도쿄의 유명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키코는 부모님 앞에 앉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그 사람이 한국인 건축가 박준혁이라고. 미도리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대학 시절부터 3년간 그와 사귀어왔다는 것을요. 유키코는 어머니에게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고 미도리 씨는 딸의 행복을 지켜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히로시 씨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는 식탁을 내리치며 일어섰습니다. 한국 사람과의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을 싫어한다고 반일 감정이 심하다고 그런 곳에서 딸이 행복할 리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미도리 씨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한번 만나보자. 고준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히로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날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면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유키코는 일주일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준혁 씨와 결혼하겠다. 고아버지의 축복 없이도 결혼하겠다고. 미도리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딸의 눈빛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서울의 작은 예식장에서 열렸습니다. 히로시 씨는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미도리 씨의 간곡한 설득에 마지못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한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례가 축사를 부탁했을 때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로연 내내 술만 마셨습니다. 한국 쪽 가족들은 달랐어요. 박준혁의 부모님은 미도리 씨 부부에게 정성껏 인사했습니다. 일본어를 배워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려 애쓰는 모습이었죠. 친척들도 따뜻하게 대했어요. 그러나 히로시 씨는 그 모든 호의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딸을 보지 않았고 사위와 악수하지 않았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히로시 씨는 유키코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딸의 사진을 거실에서 치웠고 딸이 보낸 편지도 읽지 않았어요. 미도리 씨는 남편 몰래 딸과 연락했습니다. 주말 늦은 밤 남편이 잠든 뒤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준혁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서울 생활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미도리 씨는 알았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숨겨진 외로움을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말을 꾹 참고 있다는 것을요. 3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미도리 씨는 남편과의 냉전 속에서도 딸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딸에게서 특별한 소식이 왔습니다.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이었죠. 미도리 씨는 화장실에 숨어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소녀 하나가 태어났을 때도 히로시 씨는 무관심했습니다. 미도리 씨는 남편 몰래 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아기 옷과 장난감 그리고 손편지를요. 딸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첫 돌 사진, 두 돌 사진, 세 돌 사진. 미도리 씨는 그 사진들을 옷장 깊숙이 숨겨두고 밤마다 꺼내어보며 손녀의 얼굴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가 유치원에 입학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5살이 된 손녀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미도리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년간 사진으로만 본 손녀가 이제 학교에 다닌다니. 그 아이의 목소리도 웃음소리도 들어보지 못했다니. 그날 밤 미도리 씨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한국에 가겠다고 혼자서라도 가겠다고. 히로시 씨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자신에게 반박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화를 냈지만 미도리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몰래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남편 몰래 여권을 꺼내고 남편 몰래 짐을 쌌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비행기에 몸을 실은 순간 미도리 씨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옆자리 승객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그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올라가자 창밖 풍경이 희뿌옇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딸은 정말 행복할까? 사위는 딸을 잘 대해줄까? 혹시 한국에서 일본 사람이라고 차별받지는 않을까? 손녀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질문은 끝이 없었고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도리 씨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본 단편적인 모습들, 신문 기사에 나온 정치적인 갈등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싫어한다고, 과거 역사 때문에 우리를 원망한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가방을 열어 손녀 사진을 꺼냈습니다. 세돌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하나의 얼굴을 보며 미도리 씨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딸이 불행해 보이면 어쩌지? 만약 손녀가 자신을 거부하면 어떡하지? 만약 사위가족들이 냉대하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와야 한다고, 이제라도 손녀를 안아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기내식 시간이 되었을 때 그녀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옆자리 승객이 물을 건네주어 고미도리 씨는 작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구름 사이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바다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를 건넜을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별과 만남이 이 하늘 아래에서 있었을까. 자신도 이제 그 수많은 사람 중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미도리 씨는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빼곡한 건물들, 넓게 펼쳐진 도로들, 움직이는 자동차들. 생각보다 현대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위험하다고, 반일 감정이 심하다고 했던 말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모습 정돈 된 거리의 모습이 오사카와 비슷했어요.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안전벨트가 가슴을 눌렀고 비행기는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미도리 씨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인천공항의 건물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 안에 딸이 있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어떨까? 처음 보는 손녀는 자신을 어떻게 맞이할까? 사위는 자신을 환영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신호등이 꺼졌고 승객들이 일어나 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미도리 씨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것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통로를 따라 걸으며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얼굴들 같은 동양인의 얼굴들. 그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은 길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녀는 한국어로 쓰인 안내문들을 보았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림과 화살표로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본어 안내문도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사관이 자신에게 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데 괜찮을까? 여러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심사는 순조로웠어요. 심사관은 여권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특별히 물어보는 것도 없었죠. 미도리 씨는 작게 인사하고 통과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수화물을 찾아 나오는 길 그녀는 손에 든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딸에게 줄 선물, 소녀에게 줄 장난감, 그리고 남편 몰래 가져온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착장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 문 너머에 딸이 서 있을 것입니다. 5년 만에 만나는 딸, 처음 보는 손녀, 그리고 아직 낯선 사위. 미도리 씨는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것이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62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껴보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인천공항의 공기가 객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미도리는 가방을 챙기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5년 만에 딸을 만난다는 설렘과 낯선 나라에 혼자 왔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짐을 찾아 공항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미도리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공항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에요. 천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았고 통로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어요. 나리타 공항도 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그보다 훨씬 더 광활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곳곳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는 다양한 언어로 안내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일본어 안내가 한국어, 영어 다음으로 크게 표시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도리는 남편에게서 한국은 반일 감정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항 곳곳에 일본어 안내판이 붙어있고 심지어 직원들의 제복에도 일본어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미도리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습니다. 혹시 일본인이라고 불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앞 사람들의 심사 과정을 지켜봤어요. 심사관들은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미도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은 여권을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관광이냐고 물었고 미도리가 가족 방문이라고 대답하자 즐거운 시간 보내라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도리의 마음속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짐을 찾아 입국장으로 나가는 순간 미도리는 인파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저 멀리 손을 흔드는 딸 유키코를 발견했습니다. 옆에는 작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바로 손녀 하나였습니다. 미도리는 카트를 밀며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5년 전 도쿄를 떠날 때 불안한 표정으로 작별 인사를 하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딸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공항 한복판이었지만
주변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미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딸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제야 실감했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미도리는 옆에 서 있던 작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크고 반짝이는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손녀였어요. 하나는 조금 수줍어하면서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미도리는 무릎을 꿇고 손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하나를 안아주었어요. 작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하나의 머리카락에서는 달콤한 샴푸 냄새가 났고 부드러운 손이 미도리의 목을 감쌌어요. 이 순간을 위해 5년을 기다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키코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근심이나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미도리는 그 순간 딸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오르자 하나는 미도리 옆에 앉아 연신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유치원 이야기 좋아하는 인형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미도리는 손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창 밖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 양쪽으로 펼쳐진 녹지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가로수들이 보였어요. 미도리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빌딩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었어요. 일본의 어떤 도시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아니었던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세련되어 보였어요. 미도리는 창밖을 보며 지금껏 자신이 가졌던 생각들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들려준 이야기들, 텔레비전에서 본 일부 보도들만으로 한 나라 전체를 판단했던 거예요. 실제로 와서 직접 눈으로 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차는 넓은 강을 건너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오가고 있었고 깨끗한 인도에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미도리는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차는 고층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키코가 안내한 건물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미도리는 건물 내부의 관리 상태에 감탄했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조명은 밝았으며 공기도 쾌적했어요. 집문을 열자 넓고 밝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거실 한쪽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의 100일 사진돌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들이었어요. 미도리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5년 동안 손녀의 성장 과정을 모두 놓쳐버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날은 긴 여행의 피로를 풀며 집에서 보냈습니다. 유키코가 준비한 저녁 식사는 일본 가정식이었어요. 된장국 생선구이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맛을 보니 어릴 적 미도리가 해주던 그 맛 그대로였어요. 딸이 엄마의 요리 솜씨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가 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고 얼굴도 빨개져 있었습니다. 미도리는 걱정이 앞섰어요. 낯선 나라에서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유키코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열어 몇 번 화면을 터치하더니 30분 후 소아과 예약이 완료됐다고 말했어요. 미도리는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병원 예약을 하려면 전화를 걸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손가락 몇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됐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대기실은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예약 시간에 맞춰 들어갔더니 정말 거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하나를 꼼꼼히 진찰하고 처방전을 내주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수납을 하는데 미도리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진료비가 생각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일본에서 같은 진료를 받으면 최소한 2배는 나왔을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약국에서 약을 받는 과정도 빠르고 간편했어요. 모든 과정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도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서 최소 한두 시간은 기다려야 했거든요. 특히 독감 시즌이나 주말에는 대기 시간이 더 길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모든 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셋째 날 유키코는 엄마를 대형마트에 데려갔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규모가 압도적이었어요. 지하 여러 층이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미도리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높은 선반 끝없이 펼쳐진 통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일본의 대형마트도 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채소 코너를 지나치는데 신선한 채소들이 가득했어요. 가격표를 보니 일본보다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과일 코너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철 과일들이 풍성하게 쌓여 있었고 품질도 뛰어나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정육 코너였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었는데 가격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미도리는 유키코에게 정말 이 가격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유키코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마트 한쪽에 일본 식재료 전문 코너가 있었거든요. 된장, 간장, 우동, 나토, 심지어 일본 과자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었어요. 미도리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향수병이 나더라도 이곳에서 얼마든지 일본 음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미도리는 장바구니 가득 담긴 식재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딸이 살고 있다는 게 더 이상 걱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유키코는 엄마에게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하다고 했어요. 남편 준혁은 가정적이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며 하나는 두 문화권에서 자라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도리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 모든 게 이해됐어요. 깨끗한 도시, 편리한 생활, 인프라, 저렴한 물가,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행복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미도리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히로시가 이 모든 걸 직접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고 생각했어요. 아마 자신처럼 놀라고 부끄러워하고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도리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면 남편을 설득해서 함께 다시 오겠다고요. 미도리는 서울에 온 지 일주일째 딸의 일상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키코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집을 나섰고 저녁 6시면 어김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일본에서 건축 설계사로 일할 때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때는 매일 밤 10시,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거든요.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팀장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부하 직원은 무조건 기다려야 했죠. 일이 없어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미덕이었고 야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무실 문화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도리가 어느 날 유키코의 회사를 방문했을 때 저녁 6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눈치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사가 먼저 일어나 퇴근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였죠. 유키코는 화장도 거의 하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화장을 안 하면 예의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압박이 전혀 없었어요.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는 여자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하이힐 대신 운동화를 신는 사람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도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딸이 말했던 워라벨이구나.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것이. 일본에서는 그저 젊은 세대의 게으름이라고 여겼는데 직접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열심히 일했고 다만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일했을 뿐이에요. 불필요한 회의도 없고 쓸데없는 보고서도 없고 오로지 성과로 평가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5시 40분에 퇴근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하나가 맨발로 쿵쿵거리며 달려나갔습니다. 아빠! 하는 외침과 함께 준혁의 품에 안겼죠. 준혁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 오늘 뭐 했어?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무슨 칭찬? 하나가 그림 잘 그린다고요. 하나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미도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혁은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휴대폰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집중했죠. 하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대단한데, 멋지다, 진심으로 반응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가 끝나면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물어보고 하나가 카레 외치면 좋아, 아빠가 만들어줄게 하며 팔을 걷어붙였어요. 미도리의 머릿속에 남편 히로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히로시는 퇴근하면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딸 유키코가 어렸을 때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달려가도 히로시는 응 한마디만 하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아이와 눈을 마주친 적이 거의 없었죠.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골프나 낚시를 가거나 집에 있어도 텔레비전 앞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키코가 아빠 놀아줘 하면 엄마한테가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준혁은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더니 양파를 꺼내 썰기 시작했어요. 유키코가 옆에서 고기를 볶고 하나는 작은 의자에 서서 샐러드 소스를 젓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으며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 미도리는 일본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히로시는 40년 동안 부엌에 들어간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밥이 늦으면 화를 냈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저녁 식사 시간에는 또 하나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지 않는 것. 준혁이 먼저 자기 휴대폰을 거실 서랍에 넣었고 유키코도 따라했죠. 하나도 자기 장난감 태블릿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화만 있는 식사 시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미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내일은 뭘 하고 싶은지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하나가 먼저 자러 간 뒤였습니다. 준혁이 미도리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유키코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님께서 멀리서 오셨는데 불편하진 않으셨는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꾸며낸 말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온 약속이었죠. 미도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높은 빌딩도 빠른 인터넷도 발전한 의료 시스템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 따뜻한 가족 문화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와 눈을 맞추고 부부가 함께 요리하고 식탁에서 휴대폰 대신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진짜 행복을 만드는 거였어요. 유키코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미도리는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은 하나의 유치원 참관일이었습니다. 하나는 전날 밤부터 너무 들떠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할머니가 우리 유치원에 온대.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계속 중얼거렸죠. 미도리는 손녀의 그런 모습이 사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됐습니다. 한국의 교육 현장은 어떨까? 혹시 일본인이라고 차별받진 않을까?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유치원 정문을 들어서자 미도리의 걱정은 곧 사라졌습니다. 넓은 운동장에는 미끄럼틀과 그네모래 놀이터가 잘 갖춰져 있었어요. 교실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도록 설계됐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화장실은 깨끗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죠. 하나의 작품도 보였어요. 무지개색 집과 3명의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일본에서 온 할머니라는 제목의 그림도 있었어요. 긴 머리에 안경을 쓴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미도리는 그 그림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전 수업 주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가족을 소개해볼까요? 하나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일본에서 오셨어요.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와 하며 놀라워했죠. 일본에서요? 일본 어떻게 생겼어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순수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미도리는 아이들의 반응에 안도했습니다. 그 어떤 편견도 없었어요. 그저 신기해하고 궁금해할 뿐이었죠. 하나이가 하나한테 물었습니다. 일본말로 뭐라고 해봐요? 하나가 웃으며 오하요, 고자이마스 인사했고 아이들이 따라서 오하요 오하요 외쳤습니다. 교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다른 아이가 나도 한마디 더 알려줘 하자 하나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미도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하나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구사하고 친구들에게도 친절하죠. 다문화 가정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참관일 때마다 할머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할머니가 오시면 꼭 자랑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미도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하나는 이곳에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이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급식이 나왔습니다. 현미밥에 된장국나물 반찬과 생선구이. 영양사가 직접 짠 식단이라고 했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대체 식단도 따로 준비돼 있었습니다. 외국인 부모를 둔 아이를 위해 한라식품도 구비했다고 하더군요. 미도리는 감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다니. 일본의 유치원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의 세심함은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아이들의 식사 매너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잘 먹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질서 있게 식사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하나가 달려와 미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유치원 좋죠? 친구들도 좋죠? 미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구나. 하나는 행복하구나. 하나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여기 살면 안 돼요? 매일 유치원에 같이 가고 싶어요. 미도리는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미도리는 깨달았습니다. 딸 유키코의 선택은 도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용기 있는 결단이었죠. 낡은 관습과 편견으로 가득한 곳을 떠나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온 것, 자신과 아이의 행복을 위해 과감히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미도리 자신은 평생 남편의 뜻에 따라 살았어요. 하고 싶은 말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딸은 달랐어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도리는 유키코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올 걸 그랬어. 5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유키코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주간의 일정이 끝나고 공항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하나가 미도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 여기서 살아요. 미도리는 무릎을 꿇고 손녀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하나의 할머니 꼭 다시 올게. 약속할게. 다음에는 할아버지도 데리고 올게. 할아버지한테 하나 자랑 많이 할 거야. 하나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약속이에요. 미도리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이야. 보안 검색대를 지나 뒤돌아보니 유키코와 준혁이 하나를 가운데 두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의 모습. 미도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남편 히로시를 설득할 차례다. 내가 본 것을 느낀 것을 전해줘야 한다. 한국은 위험한 곳이 아니라 따뜻한 곳이라고. 우리 딸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미도리의 가슴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미도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신문을 읽던 남편 히로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어디 갔다 왔냐는 질문도 뭘 하고 왔냐는 추궁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내렸을 뿐이죠. 미도리는 차라리 화를 내거나 따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그날 밤 부부는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만나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 날이 돌아왔어요. 이 모임은 40년 넘게 이어진 5명 주부들의 우정의 증거였습니다. 미도리에게는 숨통 같은 시간이었죠. 단골 찻집에 모인 친구들 앞에서 미도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지난주에 한국에 다녀왔다고 말하자 친구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요시코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남편이 허락했어요. 마사코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도리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깨끗하고 넓은 시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우리나라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빠르게 진료를 받았던 경험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약하고 10분도 안 걸렸다고 했어요. 대형마트에 가득했던 신선한 식재료들 그것도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이었다는 것까지 상세히 전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웃고 있는 하나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유치원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위 준혁이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사진 하나를 목욕시키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말했어요. 준혁 씨는 퇴근하면 꼭 요리를 한대요. 설거지도 하고 아이 재우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친구 요시코가 화면 속 준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것과 완전히 다르네요. 한국 남자들이 요리도 하고 육아도 하다니 정말 놀랍다고 했어요.
친구 마사코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것과 정말 다르구나. 텔레비전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여주잖아요. 친구 미유키는 나도 한국 한번 가보고 싶어졌다며 눈을 반짝였어요. 삼겹살 사진 보니까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그날 모임 이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시코의 딸 아야코는 35살 미혼 직장인이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었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미도리의 이야기를 들은 아야코는 한국 취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독학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한국 기업의 채용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선 나이 때문에 눈치를 보는데 한국은 실력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품었어요. 마사코의 손녀는 20살 대학생이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녀는 한국 유학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빠져들었고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열정을 보며 미도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미도리는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유키코에게 자주 물었어요. 한국의 생활비는 어떤지, 교통은 편한지, 병원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유키코는 하나하나 성심껏 대답해 주었어요. 미도리는 그 내용을 친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모임 때마다 한국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화제에 올랐어요. 미도리는 작은 한국정보센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난 후 미유키가 미도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남편한테 아직 이야기 안 했어요. 미도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미유키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저처럼요. 미유키의 남편은 3년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미유키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지금도 후회하며 살고 있었어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말들을 하지 못한 채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 후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유키는 너무 잘 알았어요. 미도리에게는 그런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미도리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날 밤 미도리는 용기를 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히로시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히로시가 곁눈질로 아내를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이 시간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미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번 주에 한국 다녀왔어요. 히로시는 리모컨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미도리가 계속 말했어요. 유키코 잘 살고 있었어요. 준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딸을 소중히 대하고 하나를 잘 돌봐요. 하나는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고요. 당신이 그렇게 걱정했던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히로시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도리가 마지막으로 힘을 주어 말했어요. 한번 가보세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당신이 걱정하는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요. 손녀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5살이에요. 이제 곧 학교에 가요. 이렇게 시간만 보내면 손녀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가 돼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히로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볼게. 단 5글자였지만 미도리에게는 5년 만에 첫 진전이었습니다. 거부도 아니고 화도 아닌 대답이었어요. 생각해본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도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압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미도리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미도리는 남편에게 한국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히로시는 더 이상 한국 뉴스가 나올 때 채널을 돌리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하나의 사진을 슬쩍 보는 모습도 목격했어요. 안 보는 척하다가 미도리가 부엌으로 가면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미도리에게 히로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유키코한테 연락해. 미도리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히로시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가자. 미도리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을 뻔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히로시가 계속 말했습니다. 손녀 얼굴이나 보러 가자.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 직접 보고 판단하겠어. 미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히로시는 평생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처음으로 자기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말한 거예요. 2달 후 미도리와 히로시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히로시는 공항 안을 둘러보았어요. 입국 심사대에 정돈된 모습 깨끗한 바닥 친절한 안내 표지판들을 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짧은 중얼거림이었지만 미도리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남편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습니다. 편견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입국장 밖으로 나오자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6살이 된 하나는 할아버지라는 일본어 단어를 완벽하게 발음했어요. 유키코가 가르쳤던 거예요. 히로시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소녀를 직접 보는 건 태어난 지 한 달 후 이후 처음이었어요. 히로시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손녀를 품에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가 할아버지 목을 꼭 껴안았어요.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50년 넘게 살면서 보여준 적 없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미도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히로시는 한국을 직접 경험했어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친절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깨끗하고 정확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손녀와 산책했습니다. 하나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이것저것 보여주며 이야기했어요. 병원과 마트도 방문했습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어요. 준혁과 함께 맥주를 마시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 남자는 건축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히로시는 건설 현장 감독이었고 준혁은 건축가였습니다. 공통 관심사가 있었어요. 야구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2 남자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준혁이 유키코를 대하는 모습 하나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히로시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히로시가 준혁에게 말했어요. 유키코 잘 부탁한다. 그 말은 사위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히로시는 처음으로 사위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6년 만에 화해였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히로시는 유키코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주 1회 영상통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이었어요. 하나는 할아버지에게 한국어로 인사했고 히로시는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유키코가 통역해 주었어요. 하나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히로시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부부의 대화도 늘어났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히로시가 회사 이야기를 하고 미도리가 친구들 이야기를 했어요. 주말에 함께 산책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손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60이 넘어 찾아온 부부의 새로운 봄이었습니다. 지금 미도리와 히로시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의 6번째 생일을 축하하러 가는 길이에요. 히로시는 손녀를 위해 직접 선물을 골랐습니다. 일본 전통 인형이었어요. 정성껏 포장해서 가져왔습니다. 미도리는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서툰 글씨로 적힌 한국어 단어들이 페이지를 채우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손녀에게 한국어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유키코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갑니다. 미도리는 옆자리에 앉은 남편을 바라보아요. 히로시는 손녀를 위해 준비한 선물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미도리는 생각합니다. 편견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가족을 향한 사랑만이 그 단단한 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을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들은 결국 해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향해 날아갑니다. 미도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딸과 손녀와 사위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남편과 함께입니다. 완전한 가족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